제가 시댁에서 들은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남편한테 한 말입니다. 며느리는 원래 힘들어야 해. 그게 며느리야. 저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제삿날마다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쳤고 허리 디스크가 터진 날에도 진통제 먹고 시댁에 갔고 제 이름은 사라지고 야 소리에 내 어머니 하고 대답하며 살았는데 며느리는 원래 힘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아내한테만큼은 평생 손님 대접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저는 15년이 걸렸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방식이 그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옆에 있는 시누이한테 말했습니다. 새댁한테 이거 갖다 줘라. 저한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29살이었고 대학 나와서 직장을 5년 다닌 사람이었고 최윤아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새댁이 됐습니다. 그것도 직접 불리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새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직접 부르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야였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를 부르는 건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야, 국 좀 떠와 라고 했을 때 아, 나를 부르는 거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야라는 말에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굴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종은 15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이름이 사라지고 나서 제가 어떻게 불렸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혼 초반엔 새댁, 아이 낳고 나서는 애 엄마, 몇 년이 더 지나서는 야,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이거 좀 해줘.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대답이 나오는 게 저한테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에 그렇게 반사적으로 대답이 나오는지 15년 동안 훈련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직접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말을 하는 경우는 오직 제가 잘못했을 때뿐이었습니다. 밥상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밀어내면서 저를 봤습니다. 제사 음식간이 맞지 않으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 외에는 저한테 눈길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고 제가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끄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시아버지한테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만 보이는 사람. 시댁에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명절을 2~3번 보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상석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이었고 아들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딸이니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는 시간보다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가 부족하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명절에 식구가 많이 오면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 다른 며느리들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부엌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아들들이 웃었고 시누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장면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합니다. 차갑게 식은 밥, 딱딱한 바닥,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습니다. 시댁에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들은 문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했을 때 틀렸다는 말로 존재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아버지 밥그릇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 시어머니 차를 어떤 잔에 들여야 하는지, 설거지를 언제 해야 하는지. 이 규칙들은 제가 맞게 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틀렸을 때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규칙을 또 어기고 있는 건지. 그 불안이 15년 동안 저를 만들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날 밤엔 잠이 잘 안 왔고 시댁 가는 날 아침엔 속이 울렁거렸고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오늘 실수한 게 없는지 복기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주로 졸았습니다. 시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온 사람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1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의 끝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 저는 결혼 15년 동안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이 나오는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안 해. 처음엔 그 말이 가르쳐 주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엔 알았습니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틀렸다고 찍어 누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시기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한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물을 이렇게 무치지 않아. 어떻게 무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양을 이렇게 하지 않아. 저는 다시 고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봤습니다. 간이 왜 이래? 저는 또 고쳤습니다. 그 나물 하나를 무치는데 시어머니 지적을 4번 받았습니다. 4번 다 고쳤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에이, 내가 다시 할게. 그러면서 제가 무친 나물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면 시어머니가 지적하고 제가 고치면 또 지적하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직접 한다는 패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해야 하니 힘들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해놓고 힘들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그 이상함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갓 결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논리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요. 결혼 2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 생신상을 처음으로 혼자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전부 맡았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전.
이틀 전부터 준비해서 날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을 받고 앉아서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잡채가 왜 이래? 남편이 왜요? 라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면이 불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생신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음식 솜씨가 영 아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우리 집에서는 원래가 음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외모에도 적용됐습니다. 결혼하고 한 해가 지났을 때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던 머리를 귀 아래로 올렸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머리를 길게 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제 머리카락인데 왜 시댁 규칙이 적용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네, 다음엔 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인데 왜 어머니가 길게 하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옷에도 원래가 적용됐습니다. 시댁에 올 때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지를 입고 오면 안 된다고. 저는 그때부터 시댁 가는 날엔 치마를 입었습니다. 겨울에도 치마를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한 번은 너무 추워서 두꺼운 바지를 입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겨울에도 치마를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내 몸이 추운데 시어머니 시선이 더 추울 것 같아서 친정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 집 규칙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만드는데요. 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친정 얘기는 친정 가서 해. 그 뒤로 저는 시댁에서 친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시댁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며칠 친정에 있어야 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한테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친정 얘기를 꺼내면 또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조심성이 15년 동안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라는 말이 제일 깊이 박힌 건 아이 문제에서였습니다. 처자이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 이렇게가 뭔지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모유 수유를 언제 끊어야 한다는 거였고, 어떤 날은 아이 옷을 어떻게 입혀야 한다는 거였고, 어떤 날은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아이인데 키우는 방식까지 우리 집 원래에 맞춰야 했습니다. 한 번은 소아과 의사가 권장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먹였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웠는데 멀쩡히 컸어. 의사가 뭘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 말도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는 원래라는 말에 제가 맞춰온 것들을 다 나열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머리 길이, 옷차림, 음식간, 나물 무치는 방식, 그릇 놓는 위치, 인사하는 방법, 아이 키우는 방식, 친정 얘기 꺼내지 않는 것까지 그 원래들이 전부 저를 찍어 누르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들이 딱 한 사람한테만 적용됐다는 것도 시누이한테는
그 원래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시댁에 와서 소파에 앉았고 시누이가 만든 음식에는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라는 말은 오직 며느리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댁 제사가 1년에 몇 번인지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많지 않아, 몇 번 안 돼. 결혼하고 첫 해를 보내면서 세어봤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 시할머니 기일, 시아버지 형님 기일, 시아버지 누님 기일,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 기일까지 합치면 5번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설날, 추석까지 더하면 1년에 제가 시댁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날이 9번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몇 번이 9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몇 번이 정확히 몇 번인지 꼭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삿날 준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와. 제삿날은 모레였습니다. 저는 제삿날 당일에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전날 저녁에 오라는 거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었더니 원래 전날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저녁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부엌에는 재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 해놔야 해.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시어머니는 10시쯤 되자 피곤하다면서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저는 혼자 새벽 2시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제삿날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삿날 전날엔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제사가 끝나면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그 이틀이 반복됐습니다. 1년에 5번. 제삿날 부엌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몸도 힘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에 기름이 튀어서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부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누이 남편이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소리, 가끔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 소리들이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집 안에 있는데 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삿날 전날 제가 몸살이 걸렸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체온계로 재봤더니 38도가 넘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열이 있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와야 한다고 하셔. 저는 해열제를 먹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안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빨리 해야 일찍 끝나.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날 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을 부쳤습니다. 해열제 효과가 떨어질 때마다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새벽 1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6년째 되던 해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최소 2주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허리에서 다리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렸습니다. 그 주에 시할머니 기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알면서도 들었습니다. 남편 통화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허리 아픈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파스 붙이고 오면 된다고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파스 붙이고 오면 된다. 의사가 2주를 쉬라고 한 사람한테 파스 붙이고 오면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통제 2알을 먹고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 전을 붙이면서 오른쪽 다리가 계속 저렸습니다. 저린 다리로 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서 전 뒤집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전이 색이 왜 이래? 너무 태웠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선체로 전을 붙이고 있는 사람한테 색이 왜 이러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죄송합니다가 목에서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죄송한 거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전을 다 붙이고 나서도 한참 뒤에 사라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상을 치우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는 빠져도 된다고 했고 그 빠져도 된다는 말이 제사가 끝난 뒤 상 치우는 일은 당신 일이라는 뜻이라는 걸 첫 번째 제사에서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절을 하고 제사가 끝나면 시아버지와 아들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복을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상을 받아다가 치웠습니다. 음복이 끝나면 그 그릇들도 치웠습니다. 새벽 2시에 시작된 부엌 일이 제사 끝나고 나서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제삿날을 몇 번 치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5번씩 15년이면 75번입니다. 75번의 제삿날 전날 저녁을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75번 새벽에 전을 붙였습니다. 75번 수고했다는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숫자를 어느 날 혼자 계산해 보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한테 돌아온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댁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 끝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엔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엔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의 원인이 언제나 저로 귀결됐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시아버지 기분이 안 좋아도, 시누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도 그 불편함의 끝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잘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집의 모든 문제를 흡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는 반드시 저를 받습니다. 집에서 내조를 제대로 못 해줘서 그렇다고. 남편 회사 일이 왜 제 내조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팀장이 어렵다고 해도 제 탓, 남편이 야근이 많다고 해도 제 탓, 남편이 피곤해 보인다고 해도 제 탓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논리 안에서 남편이 힘들면 그건 아내가 집에서 잘 받쳐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하면 시어머니가 그 말을 또 다른 공격의 재료로 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가 아프면 더 했습니다. 처자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돌아온 말이 이랬습니다. 엄마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아파. 아이가 아픈 게 제 관리 탓이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해도 엄마가 집에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이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엄마가 공부를 안 봐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아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전부 제 문제였습니다. 잘 되면 우리 손자가 원래 똑똑해서 그렇고, 안 되면 엄마가 못 챙겨서 그렇고, 저는 그 기준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째 되던 해에 시아버지 혈압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가져오는 음식이 짜지 않았냐고, 그게 혈압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시아버지 혈압이 오른 게 제가 가져간 음식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이 들면서 혈압이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원인은 며느리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칭찬을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잡채를 만들었는데 시아버지가 드시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잡채가 괜찮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괜찮네 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잡채 괜찮다고 하셨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괜찮네 라는 말을 몇 번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15년 동안 칭찬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게 괜찮네 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 11년째 되던 해 시누이 아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아이 학교에서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겹쳤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학예회를 먼저 보고 돌잔치에 가면 2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그래도 일찍 와야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학예회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 순서가 끝나자마자 손을 잡고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왜 빨리 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가야 해 라고 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도 돌잔치에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제 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누이 친구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아이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시댁 행사보다 중요해. 저는 그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알아서 만들어낸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다고. 남편이 한동안 운전만 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하셨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누군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사람은 저였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건 시어머니가 서운하셨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도로가 뒤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로 어두운 부엌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학예회에서 아이 손을 잡고 뛰쳐나온 것, 돌잔치에서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 차 안에서 남편이 한 말, 그 장면들이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고. 그 결심이 씨앗이었습니다. 싹이 트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씨앗은 그날 밤 부엌 어둠 속에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마침내 터졌습니다. 시댁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뭔가를 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거기에 남편까지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주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집단으로 몰린 건 결혼 4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 있었고 점심 차리고 나서 잠깐 방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5분만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저는 다리가 좀 아파서요. 잠깐 앉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 말이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날 와 있던 시누이한테도 다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저는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5분도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방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엌 아니면 거실이었습니다. 쉬고 싶으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잠깐 벽에 기댔습니다. 그게 제가 시댁에서 쉬는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9년째 되던 해 추석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 쪽 친척들까지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사촌들과 그 배우자들, 시누이 가족까지 합치면 15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부터 상을 차렸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나서 어른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거실로 나왔더니 자리가 없었습니다. 소파도 가득, 바닥도 가득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어른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해서요. 여러 어른들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배우면 되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울면 또 뭔가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결혼 13년째 되던 해 추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다 모인 저녁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서운한 게 있어. 시아버지가 뭔데? 라고 받았고 시누이가 어머니 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제가 있다는 걸.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요즘 시댁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야라고 불리다가 갑자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름이 나오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가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지난번에도 늦게 왔잖아. 그 지난번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저는 알았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수술을 받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시댁 전화를 자주 받지 못했습니다. 늦게 온 것도 그 즈음 시댁 행사가 있었는데 친정어머니 퇴원을 도운 날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철이 없어. 시누이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오빠, 집에서 잘 얘기해.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시켜서 저를 교육시키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밥만 먹었습니다. 사방에서 말이 쏟아지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서 제가 거기 있어야 했다고, 전화를 못 받은 건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시댁보다 친정이 먼저냐는 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저는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목에서 나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입은 이미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 달리는 동안 우리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이름을 꺼내던 것,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철이 없다고 했던 것, 시누이가 오빠한테 집에서 잘 얘기하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남편이 밥만 먹었던 것. 그 장면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다음번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그 결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13년 동안 쌓인 것들이 그날 밤 그 어둠 속에서 한꺼번에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결심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마침내 말이 됐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시댁 행사에도 저는 갔습니다. 음식도 만들었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제 안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할 때 예전에는 그 말이 들어오면서 상처가 됐는데 그 무렵부터는 말이 들어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한계에 다다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차단해버리는 것처럼. 그 무렵 남편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작은 변화여서.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오늘 힘들었지? 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는 밥을 차렸고 남편은 먹었고 그게 저녁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별로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왜?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뒤에 또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에 그 말을 들었으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게 또 며칠 가다가 끝나는 건지, 그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은 거 아닌 거 나도 알아. 저는 그 말에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래, 알면 뭐가 달라졌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뭔지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리자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강사가 한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고. 남편이 그 말을 듣는데 자꾸 제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떠올랐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사 말 한마디가 13년 동안 제가 한 말보다 더 컸구나. 그 생각이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피곤해 보이면 내가 밥할게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엄마 힘드니까 니네가 좀 도와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13년 동안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반갑기도 했고 한편으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야? 그 말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아니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달라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느낀 게 있어. 저는 숟가락을 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얘기를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머니 말만 들으면 당신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이 살아보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위를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몸에 뱃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결혼 14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상을 차렸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부엌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오늘 좀 쉬게 해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 말이 나오는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나가 어제부터 서 있었잖아요. 오늘 좀 쉬게 해주시고 제가 도울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일을 해야지 아들이 뭘 한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오후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쿠션이 등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시댁 소파가 이렇게 부드러운지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항상 부엌에 있었으니까요. 부엌에서 남편이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끝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명절 오후의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 햇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끝은 시작됐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그 오후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면서 부엌 쪽을 한번 봤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쉬게 한다고 저러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부엌에 있으면 남들 보기가 어떻겠어. 저는 소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부엌에 있으면 보기가 어떻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부엌은 며느리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들이 있으면 보기 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차린 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말했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누가 한 거야 이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서 뭘 한다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왜 손님처럼 대하냐? 며느리는 식구인데 무슨 손님이야? 며느리가 부엌 일을 해야지 앉아서 쉬면 어떡하냐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수저를 든 채로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저러니까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집안을 내가 다스려야지. 다스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밥상 위를 봤습니다.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숟가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시아버지한테 말할 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만큼은 평생 손님 대접할 겁니다. 식탁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가 1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걸 저는 옆에서 다 봤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 번 못 들은 것도 알아요. 쉬고 싶다는 말 한 번 못 한 것도 알아요. 오늘 하루 소파에 앉아있게 한 게 손님 대접이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애비한테 대드는 거냐? 남편이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상을 밀었습니다. 밥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른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눈을 흘겼습니다. 시누이가 오빠, 그만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누나는 이 집에 올 때 부엌에 들어간 적 있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 누나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거 15년 동안 봤어.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장 사과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를 못 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사과 못 하겠다는 말을 하는 걸 15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나가, 오늘 당장 나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 눈을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가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짐을 챙기는 동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달라붙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러냐? 엄마가 서운하다. 아버지한테 사과해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아내랑 먼저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눈물에 제가 흔들렸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물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단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깐 그 손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시댁 문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설날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추워. 외투여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제 외투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외투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됐다는 데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을 그날 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창 밖을 봤습니다. 설날 밤거리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지고 다니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다 내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끝을 만났습니다. 설날 저녁 시댁에서 나온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올 만큼 컸습니다. 아들아, 내가 설날에 한 게 말이 되는 거냐?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신지 알아. 당장 사과하고 와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과할 게 없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애비한테 그런 말을 하고 사과가 없어.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틀린 말이 없으면 저는 사과 못합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들었어. 저는 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시댁 연락은 내가 다 받을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남편이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시어머니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와서 인사드려.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갈 수 있는지는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됐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라는데 못 오겠다는 거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라는 말씀은 감사한데 날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화나셨나 봐.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맞아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가면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그 말을 주고받는데 그게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름이 지나서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성호야, 엄마 아빠가 많이 속상해 하셔. 어른들한테 먼저 연락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시댁에 전화를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할 것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뒤로 3주가 더 지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기 화면에 뜬 시어머니 이름을 잠깐 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말투가 달랐습니다. 설날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유나야.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도 아니고 새댁도 아니고 애 엄마도 아니고 유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고 하셨어.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전달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나오기까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도 없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그것만 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외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시댁에 처음으로 다시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상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랐습니다. 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 음식은 남편과 같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멈춤을 봤습니다. 15년 동안 쏟아지던 말들이 멈추는 그 순간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는 원래라고 말하려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멈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땠냐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냥 남의 집에 놀러 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댁에 갑니다. 명절에도 가고 제삿날에도 가끔 갑니다. 달라진 건 제가 가고 싶을 때 간다는 것입니다. 부엌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소파에 앉고 싶으면 앉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할 때 제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직도 가끔 삐걱거립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삐걱거림이 예전처럼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옆에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부족하고 늦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야라고 부른 날이 언제인지 기억합니다. 설날 그 식탁에서 남편이 아버지, 저는 제 아내한테 평생 손님 대접할 겁니다. 라고 말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라는 말도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그 말들이 사라진 자리에 뭔가 채워진 건 아닙니다. 그냥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가 좋습니다. 15년 동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15년을 버텼다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